어떻게 잘 모아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저에게 주어진 화두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중소기업 사용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대공당 노동자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중소영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전 없이는 한국 사회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참여연대하고 같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렵게 짧은 시간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늘 한국 사회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님 발제를 맡았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김원기 정책국장님 모셨습니다. 예, 또 토론자로 일반 노조의 위원장을 대신해서 박문순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예, 또 자영업자를 대표하셔서 이동주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의 토론자로 안진걸 처장이 오시는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진걸 처장은 늘 넣는다는 것을. 그래도 안진걸 처장만큼 부지런히 뛰어서 한국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도 없습니다. 나중에 늦게 오시더라도 다시 한번 소개시킬 때 박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토론 10분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박사님이 미국의 실증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의미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저임금 계속 논란이 많이 돼서 좀 몇 달 동안 계속 인터뷰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해소는 잘 안 되고 또 정부 여당은 약간 후퇴하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 국회에서도 후퇴하는 산입범위 조정하는 그런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최저임금 1만 원을 과감히 열겠다라는 공약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위기감이 좀 큰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이 가지는 의미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정영건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을 빌미로 가격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을 최저임금 효과와 분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획기적 인상이 돼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더욱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실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했던 얘기가 많이 있고 많은 세부 주제가 있지만 초점을 과연 이게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지나치게 높은 인상이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배경으로 얘기되는 게 결국 소득주도 성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성장,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기여해서 소비의 증가와 그래서 또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그것이 또 소득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 그리고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그런 어떤 입론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를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고 역대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고 2000년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라고 집약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책은 노동빈곤, 불안정계층 확산, 양극화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주목하는 해법입니다. 자본주의는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가 있고 시장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그다음에 뭐 중부 유럽이 있고 대륙 유럽에서 조정시장 경제라고 표현하는 대륙 경제와 또 북구 3인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별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다른 제도적 해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주목하는 그런 가장 효과가 있는 해법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국가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독일이 왜 이런 걸 썼냐? 독일이 법적으로 다뤄지는 국가가 아닌데요. 사실은 단체 계약을 통해서 규율되는 국가인데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2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왜 그것도 이제 메르켈 보수 정부가 도입을 했는데 2003년 3인당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모델로 삼았던 하르츠 계획을 했죠. 그런 이제 분단을이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단시간 불안정 노동자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분단이 동구와 서독과 동독만의 분단이 아닌 독일 전체 분단의 양상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최저임금 인상 제도를 도입하고 또 바로 다음에 단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많은 나라가 가장 주목해야 될 해법이라는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그러지 말자는 거냐? 밑바닥에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자 위주의 사업소득 위주의를 주로 고려하는 보수 정치로부터 약자 중심의 개혁 정치로 이행하는 데 따른 그런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선거 정치의 영향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게 시작이고 1만 원까지 계속 15% 이상씩 3년간 인상이 될 것에 대한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기업은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사실 뒤에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대공장 노동자,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35% 정도 되고요.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130% 정도 됩니다. 다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 급격하게 높아질까봐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논란이 더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 논란이 사실은 짚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그 핵심적인 쟁점들을 정면으로 좀 다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분석 자료는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통계적 기법을 쓰는 것은 방법론상의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효과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계량경제학적 방법이라는 게 주류경제학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하방의 수요 곡선을 가정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진다, 노동수요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는 기본 가정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한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오히려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는 그런 입론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경제학을 했지만 그런 담론 자체가 사실은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주주 담론 속에서 유포되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미치는 타격에 대해서는 바로 영향을 받죠. 이 영향을 받는 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진전을 해야 될 텐데 당장 직접적인 비용 증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 단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높은 거냐, 이렇게 인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쟁점은 더 있지만 자료집을 살펴주시고요.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7페이지의 표입니다. 표를 설명을 하려면 하는 얘기를 차례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입니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만큼 올라야 본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워낙 최저임금이 낮게 설정돼 있었고 임금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치를 통해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저임금을 구조화시키는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가 되는 그런 역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분배 개선치가 쓰여야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비혼 단신 1인 근로자 무주택 가구의 생계비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기 힘든데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굳이 왜 무주택 가구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통계적으로도 샘플 수가 너무 작아서 이거를 이 숫자를 믿어도 되는지 생계비 지출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인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대체할 방법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거고 과거부터 써왔기 때문에 추세치로 활용하는 데에서는 뭐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쓰고 있지만 앞으로 이 수에 육박하게 됐을 때 대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데 그건 논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원이 있는 가구 수로 차감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만 과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또 그걸 더 계약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점도 고민거리나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혼 단신 1인 실태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2016년은 최저임금이 71.9%고 2017년은 72.7%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당연히 오르는 게 맞습니다. 실태생계비 증가율보다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기결이긴 한데 실태생계비가 사실 정확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다라는 것이죠. 2018년은 79.8%까지 오른다고 돼 있지만 그만큼은 안 올 것이다. 75% 수준이나 73%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2020년에 만 원이 되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냥 산술적으로 단수 추계하면 94.3%로 뭐 실태생계비 100%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뭐 좀 더 정교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75%에서 85% 정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만 소득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따라서 중위 다 올라갑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출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이게 절대적 기준이고요. 상대적 기준으로는 뭐 진위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뭐 다 뭐 노동소득 분배율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쓰고 이것이 사실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임금의 3분의 2, 평균임금의 50% 이것이 최저임금이 달성돼야 될 목표다라고 국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에 중위임금이
54.9%고 2017년에 56.6%, 2018년에 63.2%, 2020년 만원 시대에는 77.4%로 3분의 1을 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건 전 근로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요. OECD 기준은 풀타임 상용을 중심으로만 중위임금의 3분의 1을 잡아야 된다. 이 기준으로 따르면 48.4에서 2018년 올해는 55.7% 단순 추계입니다. 이보다 낮아질 것이다. 중위임금은 전체 소득 분포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단순 추계하는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알 수 없다인데 50% 정도 수준을 약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 원이 되면 얼마가 되느냐? 단순 추계로 68.2인데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55에서 65입니다. 그런데 65 돼야지 국제 기준인 3분의 1을 충족하는데 그보다 미치지 못할 확률이 99%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OECD 기준으로 43.4%가 단순 추계되지만 이보다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50%라는 기준을 충족 못합니다. 2020년은 단순 추계로 65.3%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평균 임금이야말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전 평균 임금을 많이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50%를 얼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국제 기준을 충족했냐 안 했냐에 대한 논란이 되는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가 정말 작동하게 되면 이거는 노동시장 안에서의 변화만 얘기를 했는데 임금의 변화만 얘기를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메커니즘, 그걸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최저임금 1만 원도 매우 높은 수준의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달성 가능한 목표다라는 점이고요. 저임금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 획기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연방제 국가니까 일부에만 했다, 대도시만 했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 적용될 수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곳에서 어떤 2배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급격한 소득 증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획기적 최저임금 인상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1만 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그런 인상률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알바노조가 만 원을 얘기했을 때 2013년에 했나요? 12년에 그때는 정말 먼 나라 얘기 같았죠. 최저임금이 5천 원도 안 됐을 때니까. 그랬을 때 그 목표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였고 그게 3년 안에 달성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안이었겠지만 지금 이미 이 수준에서는 감내 가능한 수준의 목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운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획기적 인상이 추진하는 효과를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런 불안정계층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유력한 방법이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만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을 안 지켜서 그렇든 이걸 회피했던 간에 그런 것이 광범위한 관행으로 남아있는 사회에서 이걸 획기적으로 인상하면서 제도화를 통해서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적 지원책을 따르려면 사실 4대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최저임금 임금 명세에서도 다 드러나야 되는 그런 관행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제도화의 부수적인 효과인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안 한다 그러면 사실 하던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비공식 노동 시장이 상당한 규모로 축적된
침전되어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상과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주 쓰이는 연구가 노동연구원에 10% 최저임금 인상되면 1% 고용 감소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단순한 연구고요. 그렇게 연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애틀에서도 충분히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임금 인상, 특히 음식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업이라는 게 이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정교한 분석 모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분석 모델까지 설명하면 어려울 텐데 시애틀이 있고 가상의 시애틀이 있습니다. 가상의 시애틀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똑같았고 움직임 패턴이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보는 겁니다.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보는데 뭐 잘못 활용되면 안 되지만 여기는 기업 규모별로 또 풀서비스 레스토랑이냐 제한 서비스 레스토랑이냐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팁 문화가 워낙 크죠. 15% 20%까지 먹은 값에 팁으로 줘야 됩니다. 팁을 고정적으로 받아서 그걸 임금을 대신하는 그런 레스토랑하고 아닌 것과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팁 공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구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규모별로 나눈 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에 타협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시애틀에서 운영하는 그 가맹점 수준에서의 기업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몇 명 고용하느냐로 따졌기 때문에 다 대기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때문에 제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이제 프랜차이즈인데 거기 레스토랑에서 임금 인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됐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연구가 최저임금의 뭐 메타 분석을 하면 고용 효과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교하게 분석한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교한 분석 모델을 통해서 보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입증한 연구입니다. 고용 상실 없이 실질 임금의 큰 폭의 증가가 발생했다. 고용이 줄었다라는 것과 늘었다라는 것이 교차하고 있지만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5가지로 설명 14페이지에 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어쨌든 쉽게 가격의 증가에서 뭐 악순환 시나리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가 제한돼 있고, 그다음 노동 비용은 30% 수준이라 그렇다. 우리나라는 더 낮습니다. 15에서 20% 일자가 빠졌는데 뭐 10에서 20%입니다. 음식 숙박업이 20% 수준입니다. 가장 높다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 효과의 혜택이 어디냐?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영세 자영업자 골목상권이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가장 큰 것이 골목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최저임금 수혜자가 가는 곳이 골목상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살펴볼 정도의 좀 인내심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지만 큰 논란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음식산입법이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뭐 특별한 기업 관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요. 전체를 하지 않는 것라는 것, 그리고 기본 구성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식비와 숙비를 무조건 포함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점을 상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로 다른 뭐 업종별 차등, 지역별 차등 이런 얘기를 해서 초점이 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건 통상임금 개편의 문제,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으로의 변화의 문제, 이것과 맞물려서 해결해야 될 숙제이지, 최저임금을 15% 넘게 올려놓고 바로 이 문제를 한다면 사실은 이미 올리는 임금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써왔었고 이제까지도 앞으로 더 커질 것인데,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정답은 없지만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활용을 해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구성의 변화를 맞물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론으로 가서 타협이 되거나 해결이 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 그리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실 기본 방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 해법들이 다뤄져야 되는 거고, 저임금 노동자가 또 하나의 더 차별을 받는 방식으로 이것이 다뤄지면 안 되는 것인데, 강론으로 주고받다가 보면 이 문제는 다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사용자 측도 분명히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라는 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래서 노동자 측 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 유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자 측도 사실 당장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인데,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못 박아놓고 그에 따라 맞추면서 그다음에 임금 구성의 변화를 도모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맞물려서 이어나가는 방법의 해법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얘기까지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강론의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참여연대가 주최하신 참여연대 자료를 활용했지만 적발하지도 못하고 처벌하지도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체벌만큼 심각한 문제니까 체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고센터, 해결센터를 만든다라는 것과 이 최저임금 규율을 같이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제가 이제 분량상 다 다루질 못했는데 기업 지원금 제도가 만들어졌고 상생협력 지원 제도도 만들어졌고, 기업의 부담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미시적으로는 좀 고칠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냈다고 할 정도로 사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왜 그게 실효성이 없느냐, 비공식적으로 다루던 것을 공식화시키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전향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듣고, 제도로는 정교한 합의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쟁점들을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를 축으로 해서 그걸 고리로 다른 쟁점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으로 삼는 것이, 그래야 새로운 이 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교수님이 시애틀 사례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사례에 보면 8.55달러 정도 되는 최저임금이 10.11 그리고 13.5에서 15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더라. 그런데 큰 폭의 임금 인상이 효과가 나타난 것은
대단히 좀 실정적으로 그리고 개량적으로 큰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지적하신 대로 한국 사회에서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은 보이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 효과가 뭐 전체 임금 인상으로 갔을 때 발생하는 이런 우려들과 관련해서의 자본 진영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천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들과 관련된 지적도 충분히 따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된 논란도 있지만 강론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크게 모아서 한 번에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든 뭐 국회에서 하는 방식이든 또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이든 어쨌든 사회적으로 동의되고 합의될 수 있는 수준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좀 찾아가야 된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